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1호일문학과에서 지금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 일본의 철도 폐선에 따른 지방도시의 공간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는 석사 논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첫 페이지 이 배경을 보시면은 여기가 일본 홋카이도의 아바시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아바시리역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아바시리에는 두 개 노선이 지나가는데 2016년도에 JR 홋카이도가 이 노선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내놓았고, 그리고 제 연구에서도 운수 성적표에 따라서 장래에 어떤 노선이 폐선될 것인가를 봤을 때 이 아바시를 지나는 두 노선이 다 폐선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지방에서는 이제 폐선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폐선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를 갖다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2, 3장에서 1장 서론이고 2, 3장에서는 철도 폐선의 전개를 보고 4장에서는 철도가 사라진 지방 도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하면은 일단 연구 배경부터 발표를 하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철도망이 발달을 했고 철도역의 위치도 근대 도시의 발달하고 시가지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이촌양도 현상으로 인해 철도의 수요가 감소를 하고 철도가 가지는 육상교통 수단으로서의 그 우위성도 상실해 가면서 폐선, 폐역, 열차 감축 등의 조치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선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지금까지, 그리고 그 공간적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폐선이 발생한 도시 내부에서는 어떠한 공간적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도출해낸 연구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잠시 보면은 왼쪽에 보시는 거는 폐선 자체에 대한 선행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 연구들은 주로 철도 폐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편적인 교통권을 이야기를 한다든가 혹은 철도 폐선에 따라서 지역의 대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례 연구를 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도 폐선은 일본 전체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선행 연구는 철도 폐선을 전후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나타난 공간적 변화를 연구한 논문인데, 사실은 폐선 이후에 도시공간 변화를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제 위 연구를 갖다가 계승하고 있는 점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 연구의 한계점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폐선 이후에 도시 변화를 갖다가 유형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목적과 방법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이제 2장과 3장에 걸쳐 가지고 철도 폐선의 맥락과 공간적 전개,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진행이 됐고 어떻게 공간적으로 전개가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4장에서는 철도 폐선 이후에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그 사례를, 그러니까 80년대에 폐선된 모든 도시 11개 도시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3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2, 3장을 나눈 기준은 1980년도인데 그게 수송 밀도라는 키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3장으로 넘어갈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 과정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전전에는 이제 원시적 동력원이 도태되는 현상하고, 그리고 전시에 2차 대전 시에 그 금속 공출로 철도를 뜯어 가가지고 결국 복구하지 못하고 폐선에 이른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례는 결국 거두절미하고 이후의 폐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경영과는 연속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인차고요. 밑에 보이는 게 마차입니다. 근데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철도가 이제 다른 증기, 뭐 전기 디젤로 운행하는 그 철도에 밀려가지고 사라진 현상이라든가 혹은 2차 대전 당시에 그 민간 자산을 막 뜯어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철도가 훼손된 거기 때문에 현재의 경영과는 이제 좀 연결성이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5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철도가 본격적으로 육상교통에서 우위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촌양도 도로교통의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국민차 육성 해가지고 보시면은 55년도에서 56년도 사이에 자동차 통행 가능 도로가 4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폐선 찬성파와 반대파로 근데 국철에서는 이게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게 됩니다.
폐선에 찬성하는 입장은 이렇게 철도가 매력이 없어졌으니까 특급 여객 수송에서도 항공기 밀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주요 도시 간에 특급 열차 시간표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8시간, 12시간, 심지어 오사카 삿포로는 24시간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더 이상 항공기 안 된다. 그리고 지방에서의 여객 수송에서도 이 정시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리고 화물은 트럭이 운전 연결성이 너무 강하고 또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 전환이 되면서 석유는 기차로 안 나르지 않느냐. 그래서 철도역의 96%를 폐지해라. 철도 용지를 고밀도로 이용해라. 그런 이제 경영 개선안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국철의 운영 주체인 일본 국유철도도 기록 영화 등을 통해서 이제 지방철도에서 철수하겠다. 그리고 국철자문위원회라는 이제 국회 아래에 있는 위원회에서도 국철 83개 노선을 버스로 전환해라. 그래서 요 지도입니다. 보면은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뭐 지역을 막론하고 이 노선들은 지금 당장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물론 반대파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총리 대신 70년대 총리 대신을 지냈던 다나카 가쿠에이라는 사람은 50년대부터 국회의원을 해먹은 사람인데 이제 주로 이제 토건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다가 정계에 진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전체를 이제 산업 콤비나트를 만들고 개발을 해야 된다. 국토 균형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는 필요하다. 지금의 지방 철도가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당장 훼손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더 깔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 철도 건설공단도 여기에 합세해가지고 지역 경차 시정을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 하면서 결국 이 시대에는 국철의 폐선 흐름이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포를 볼 것도 없이 결국 폐선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국철과 사철의 폐선 타이밍 상이라고 했는데 채산성이 안 나와서 폐선한다면은 사철은 이를 막을 명분이 희박하고 그리고 국철은 어디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간선에서 메꾸면 되는데 노선 하나의 수입 전체를 의존해야 되는 지방사철은 폐선 위기에 더 취약했기 때문에 결국 사철이 먼저 폐선이 많이 일어나는 그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분포를 보시면은 호쿠리쿠, 사니요, 뭐 도카이도 하는 이 주요 간선의 지선 그리고 홋카이도의 간이철도와 산업철도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취약한 맹장선, 맹장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몸에서 사실은 잘라내도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받는 노선을 얘기하는데 국가철도에 대개 있어가지고 이 노선들도 잘라내도 상관없는 노선들. 그러니까 그 농촌부로 가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노선들. 그리고 이제 길이가 짧은 노선들. 그러니까 철도의 그 신속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노선들이 먼저 폐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간이철도가 뭔지, 그러니까 산업철도는 아니겠는데 간이철도가 뭔지 조금 이제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홋카이도에서 해빙기에 땅이 질다 보니까 차라리 철도를 놓고 사람하고 화물을 같이 싣고 다니는 그런 철도였습니다. 이런 철도들이 폐선이 된 거고 이제 80년도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장을 나눈 이유는 80년도 이후의 폐선 경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송밀도라는 키워드가 있고 수송밀도 2,000명이 안 되는 철도는 더 이상 존속의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송밀도는 어떤 지표냐? 수요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채산성을 논하는 지표도 아니고 적자냐 흑자냐를 논하는 지표는 아니고 수요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산성하고 공공성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수송밀도 2,000명이 80년도에 제정된 국철 재건법에 명시가 됩니다. 아예. 그래서 철도부설법이 비슷한 시기에 폐지되면서 철도부설법이 얘기했던 이 국철의 가치는 국운진전, 문화향상, 산업진흥이었는데 국철재건법에서는 경영건전과 수지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아까 1968년도에 나온 적자 83노선이 다 폐선됐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홋카이도와 규슈 지방에서 더 많은 폐선이 일어났고 홋카이도와 규슈에서는 예전에 철도부설법에 아예 부록에다 등재해놨던 국가의 필요해가지고 만들었던 노선까지 다 폐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아예 철도가 다 거쳐 나가는 사례도 등장했고 반면 아직 호니슈와 시코쿠는 그렇게까지 폐선의 경향이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8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은 90년대에는 이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2000년도에 또 수급 조정 규제 폐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철도를 더 이상 국가에서 수급을 조정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왔다 마음대로 폐업할 사람 폐업해라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2000년대 630km 이상이 폐선이 됐고 대형 사철에서도 요 나고야라고 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외곽 노선들을 야금야금 폐선시키게 이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성에서는 여기서 이제 회사들이 이합집산해가지고 철도 산업을 오히려 더 발전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폐선되는 노선들이 더 많아지니까 철도 재생사업이라는 개념을 다시 2007년도에 도입합니다. 요거는 철도 폐선을 시킬 때 그 과정을 갖다가 되게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지방하고 철도 회사하고 뭐 협상 테이블도 차려야 되고 뭐 재생 계획을 차려가지고 1년 동안 그거를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폐선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2007년 이후에 10년간은 200km 정도의 폐선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폐선은 그 수적으로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특정한 종류의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연재해 이후에 그거를 방치해두고 있다가 폐선시키는 사례, 혹은 철도 재생사업, 앞에 말했던 철도 재생사업을 갖다가 그 절차를 편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뭐 스킵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빨리 폐선시켜버리는 사례, 그리고 철도 회사가 아예 선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이 노선들 폐선시키겠다라고 발표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대도시 인근에서의 폐선이고, 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복구하지 않고 좀 방치해 두다가 버스 전용 도로로 전용한 미야기현의 캐센누마선이라고 하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이 폐선의 전개가 지금까지 이렇게 돼 왔는데, 그럼 지금의 기준으로 이 수송밀도 2,000명의 기준으로 앞으로의 폐선을 진단해 보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지역적 전개를 보일 것인가 라고 해서 봤더니 2,000명 이하의 철도가 106개 노선이고, 특히 홋카이도와 규슈는 기존에도 폐선이 많았는데 이제는 간선철도를 포함해가지고 거의 모든 노선이 폐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혼슈와 시코쿠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요 도쿄, 나가노, 시즈오카 요 삼각형하고 오사카, 나고야 요 도시권 주변을 제외하고는 이제 폐선이 발생하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주로 보면은 이제 산간, 이제 인구가 희박한 산간이나 시코쿠에서는 태평양 연안, 그리고 규슈 남부는 거의 대부분, 홋카이도 북부 대부분, 그리고 도호쿠 지방에서도 이 태평양 연안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폐선이 끝나지 않을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계속 인구 감소로 인해서 철도가 버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효율을 발휘하는 지역이 감소할 것이고, 그리고 자연재해 시에 철도 복구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복구해야 승용차도 댕기고 버스도 댕기고 트럭도 댕길 수 있기 때문에 가용성이 더 높고, 그리고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계속 철도회사에 부담이 되고, 신기술이 계속 나온다고 한들 그것을 가져오는 데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방철도에서는 JR에서 한 50년 정도 쓰다가 중고로 내놓은 차를 신차라고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지방철도가 버티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대표적인 고정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철교인데, 저걸 복구하는 데만 해도 막대한 돈이 될 것입니다. 철도가 사라진 지방도시의 공간적 변화에 대해서 이제 유형화를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작성하고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형 세 가지를 취지는 이 유형 세 가지를 다 이제 어떤 의의가 있는가, 시대적 의의가 있는가까지 보는 건데, 오늘 발표에서는 일단 유형 나눈 것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중교통 중심 지형입니다. 철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가 있을 때 그 시가지가 굉장히 충실하게 다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철도역만 버스 터미널로 갈아 끼우고 오히려 철도 부지를 갖다가 상업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갖다 집어넣어서 집객을 시켜가지고 그 시가지를 유지하고 있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역은 버스 터미널로 정비가 되고, 또 역 주변 시가지도 계속 이제 구획 정리 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계속 또 발생이 되고 있고, 국도변으로도 계속 또 시가지 확장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도시개발 소외지역형이라고 해가지고 철도가 사라지니까 정말 그 주변이 다 소외가 된, 그러니까 그 도시가 확장했다 할지라도 그 철도가 있던 곳하고는 상관없는 대로 이제 확장되는 유형입니다. 폐역 부지 주변은 주로 공터나 농지, 공업 용도로 사용이 되어 있고,
대체교통수단, 버스로 대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역 주변은 아예 안 지나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있을 때랑 이제 도시의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유형이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중심 시가지가 정체되거나 축소되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런 유형에서 그 철도하고 도시 그 시가지의 관계는 사실 유형 1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대중교통 중심지로 남는 이 유형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도시들 자체에는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탄광 도시였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철도 부지도 이제 철도가 거쳐 나간 후에 방치가 되고, 또 철도역 주변에 있었던 그 탄광 사택들,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철거가 되든가 동수를 줄여가지고 재건축을 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도시에서 또 새로운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공공시설이 건설된다 한들 이 기존의 시가지에 건설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하고 연계가 쉬운, 이제 아예 이 시가지하고 몇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새로 조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제는 요 유형들을 갖다가 이제 유형들이 그 지역에서 또 어떤 의의를 가지고 앞으로 장래의 폐선에 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갖다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폐선의 전개, 분포, 공간적 변화를 이렇게 보면은 전개는 사철이 50년대 치면 먼저, 그 다음에 국철, 그 다음에 다시 사철로 가는 흐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분포는 저 맹장선, 농촌 탄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홋카이도 규슈 남부에서부터 혼슈 시코쿠로 조금씩, 그리고 대도시권 외곽으로 조금씩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 주요 간선 땡땡 본선을 단 노선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노선이 폐선 예상 노선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폐선 이후 지방도시의 공간적 변화는 역주변 시가지 배치나 대체교통선에 따라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석사기 논문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고, 아무래도 폐선에 따른 지방도시의 변화, 지방도시의 변화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연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자, 일본의 이제 철도 폐선에 따라서 이제 지방도시가 변하는 사례에 대해서 아주 잘 조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같은 경험을 좀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뭐가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도 사정이 일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던 노선이 완전히 다 개통한 것도 아니고 그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간선 철도로서 대부분 이용이 되고 있고, 이제 위기에 있는 철도는 뭐 정선선이라든가 진해선이라든가 거의 영업을 중지한 노선들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방 문제라는 거는 이제 상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에 어떻게 이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한국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천에서 영등포 가는 그 무궁화호도 지금 폐선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거에 의해서 과연 철도를 폐쇄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적인 그런 대립들이 이제 우리도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일본의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도록 네, 하죠. 한조성 교수님 저기 질문 손 들으셨습니다. 예, 한준 교수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일본 철도는 뭐 예전부터 폐선이 많이 이제 주장돼 왔는데, 이 폐선할 때 이제 역의 경영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서 하는데, 역의 경우에 간선 철도가 진행하는 곳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부선이 진행하는 철도의 천안 같으면은 장항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천안의 장항선의 수입은 전부 다 경부선의 천안역의 수입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해서 일본의 이제 간선철도의 역들에 이제 있는 지선철도들의 수입이 전부 다 간선철도의 그 역의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폐선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과거부터 이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자가 여러 가지 이제 오랜 동안의 철도 폐선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세 가지 유형이 각 그 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도시나 시나 업에 있어서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면을 가지고서 그 유형에 대한 속성들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예, 지금 조사한 11개 도시에 대해서도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이제 그 도시가 고유한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조금 완성도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정원욱 선생님은 대학원생이세요? 아니면은 연구원이십니까? 아, 예, 저 졸업한 지 2년 지났습니다. 박사학위. 예. 그럼 대학원생은 아니신 거예요? 네네네네. 예,